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 수입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에는 수요 곡선의 중점에서 입실론의 값이 1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내용 말씀드릴게요. 자, 입실론이 1일 때 그 판매자의 판매 총 수입은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이 1일 때 바로 이 중점에서 판매자가 판매할 때 판매자의 총 수입이 극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곧 이 수요 곡선의 중점에서의 가격이 있고 중점에서의 수요량이 있죠. 요만큼을 요 가격으로 요만큼의 수량을 요 가격으로 판매할 때 판매자의 총 수입의 크기가 가장 커진다, 극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판매할 때보다 이렇게 판매할 때보다 수요 곡선의 중점에서 요만큼의 수량을 요만큼의 가격을 받아서 이렇게 판매할 때가 가장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밑에 TR 그래프로 그리면요. 자, 우리 요점에서 팔 때 요점 이렇게 판매할 때 그때마다의 TR을 그려보면 결국 입실론이 1일 때 판매할 때 입실론이 1인 점에서 판매할 때 TR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특성을 일단 하나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입실론이 1인 점에서 TR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태가 요점이다라고 한다면 자, 요점에서는요 입실론을 향해서 다가와야 돼요. 자, 입실론 여기 중점이죠. 중점을 향해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중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총 수입은 커져요. 아시겠죠? 총 수입은 커집니다. 자, 그래서 요 점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다면 중점에 가깝게 다가와서 팔면은 총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판매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판매 가격을 낮춰야지만 총 수입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현재 이러한 점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역시 이 경우에도 중점에 다가가야지만 총 수입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점이 중점에 다가가려면 판매 가격은요 높여야 됩니다. 인상해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판매 가격을 인상해야지만 총 수입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입실론이 1일 때에는 판매 수입이 극대화된 상태인데 자, 일단은 요거를 극대화된 상태라고 보고 자, 이게 왜 불변인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얘가 극대화된 상태다라고 전제한 다음에 자, 현재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점이 자, 이 점이에요. 이 점에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요 판매 가격을 낮춰야 돼. 내가 현재 입실론이 1보다 큰 구간에서 다른 말로 탄력적인 구간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판매 가격을 인하해야지만 판매 수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현재 입실론이 1보다 큰 구간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판매 가격을 낮춰야지만 판매 가격을 인하해야지만 총 수입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반대로 내가 현재 입실론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판매 가격을 인상해야지만 자, 우리가 현재 여기서 판매하고 있다면 판매 가격을 인상해야지만 총 수입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여기서 팔고 있다면 판매 가격을 인하해야 되고 여기서 판매하고 있다면 판매 가격을 인상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현재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내가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중점에서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내려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가격을 인상해 버리면 오히려 총 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오히려 감소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현재 여기서 팔고 있는데 내가 가격을 낮춰버리면 중점에서 더 멀어지기 때문에 역시 우리 이러한 경우에도 총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입실론이 1일 때 왜 판매 가격을 인상해도 가격을 낮춰도 왜 항상 총 수입이 불변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판매자의 총 수입이라고 한 것은요. TR은요. P 곱하기 Q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판매자가 얼마의 총 수입을 올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짜리 물건을 몇 개 팔았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초경제 수학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변화율에 대한 식으로 바꿔 쓰면요.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P의 변화율 플러스 Q의 변화율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요 내용 안다라고 치고 이제 다음 내용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입실론이 1일 때는요.
가격을 1% 인상하게 되면 수요량은 몇 퍼센트 감소하죠? 1% 감소합니다. 수요의 법칙을 떠올리세요.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자, 따라서 입실론이 1이기 때문에 자, 가격이 1% 인상되면 수요량은 1%만큼 감소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1% 증가했는데 얘가 1% 감소하기 때문에 얘와 얘를 합치면 TR의 변화율은요 0%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총 수입은 불변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가격을 낮췄다라고 해볼게요. 가격을 1% 낮추는 경우에는요 가격이 1%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얼마나 증가하죠? 1%만큼 증가하겠죠. 그럼 역시 양자의 합은 0%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입실론이 1일 때에는 가격을 인상하나 아니면 가격을 인하하나 상관없이 항상 총 수입의 변화율은 0%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총 수입의 크기는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 극대화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저기 중점보다 위에 있는 상태라면 아래로 내려와야지만 총 수입이 증가하죠. 반대로 중점보다 밑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위로 올라와야지만 총 수입이 증가하죠. 따라서 여기 중점에 이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서 그러한 방법으로 움직여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총 수입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예요. 총 수입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바로 극대화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수요 곡선상의 중점에서의 총 수입은 극대화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로 각각의 내용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현재 판매자가 자, 판매하고 있는데 그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다. 자, 3이라고 줘요. 자, 그러면 판매 가격을 인상해야 총 수입을 늘릴 수 있겠냐? 아니면 판매 가격을 인하해야 총 수입을 늘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보시면요. 입실론이 3이라고 하는 건 중점보다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점을 향해서 내려와야 돼. 중점을 향해서 내려와야지만 총 수입이 증가될 수가 있죠. 그러려면요. 판매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재화가 현재 입실론이 0.5래요. 자, 그러면 판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해야 돼요? 가격을 인하해야 돼요? 자, 이 경우에는요. 자, 중점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중점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야지만 총 수입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그때는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입실론이 여기서 3이다 라고 해볼게요. 입실론이 3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보세요. 자,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가격을 1% 인상했다고 할게요. 가격을 1% 인상하게 되면 수요량은 몇 퍼센트나 감소하죠? 입실론이 3이면 3% 감소하겠죠? 3%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2% 감소하겠죠? 따라서, 자, 우리가 이러한 구간에서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총 수입은요, 감소하게 돼. 판매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총 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가격을 1%만큼 인하했대요. 그러면요, 자, 입실론이 3이기 때문에 수요량은 3%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총 수입은요, 플러스 2%가 돼요. 따라서 우리 이러한 구간에서는 판매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총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 수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그때는요, 독립 변수가 가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격이 1% 변화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화하는가, 이렇게 정의됐었는데, 이번에는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독립 변수가 소득인 거예요. 따라서 소득이 1% 변화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요의 크기는 몇 퍼센트나 변화하는가로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정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여기 입실론의 하첨자 m을 써서 여기서 m이 소득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입실론 m이라고 쓰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이 분모에 오고 수요의 변화율이 분자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은 n분의 델타 m 곱하기 100인데 곱하기 100은 분자 분모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약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결국 공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공식을 암기하실 때는 이것의 의미와 함께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암기가 잘 됩니다. 자, 소득이 약간 변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수요의 크기는 얼마나 변할까? 그런 다음에 m과 q의 뒤에 서로 분자 분모를 바꿔서 q분의 m이 와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공식과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무조건 양수값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앞에 보정적으로 마이너스 기호를 붙인다라고 했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이 값의 부호가 중요합니다. 이 값이 양수가 나오냐 음수가 나오냐가 그게 중요해요. 소득 탄력성의 양수, 음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부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양수가 나오면 양수값 그대로 쓰고 음수가 나오면 음수값 그대로 써요. 자,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가 나오면 우리 그러한 재화는요, 정상재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우리 그러한 재화를 열등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상재라고 하는 것은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수요량도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대. 바로 그게 정상적인 재화야. 자, 일반적으로는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소득이 증가하면 스타벅스 커피나 이런 그 고급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커피를 자판기 커피보다 더 많이 마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커피도 더 많이 마시고 케이크도 더 많이 먹고 한우도 더 많이 먹고 레스토랑도 많이 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어떤 재화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에요. 우리 이러한 재화를 정상재라고 합니다. 자, 정상재는요,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재화의 수요가 같이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해요. 근데 열등재는요, 반대예요.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해요. 자, 제가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자, 우리 버스,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고시식당, 식권, 또는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아주 싸게 파는 대패 삼겹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1인분에 1,800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는 고기 뷔페, 이런 데들은 열등재예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수요가 감소합니다. 우리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하는데,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의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음수값이 나오게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양수일 때는 우리가 정상재라고 하고 음수일 때는 열등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상재는요, 또 나뉘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가 있고 0과 1 사이인 경우로 나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1보다 큰 경우를 사치재라고 하고요. 0과 1 사이인 경우를 필수재라고 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부할 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를 필수재라고 했고, 탄력적인 재화를 사치재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재화가 필수재인지 사치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필수재의 개념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내린다고 하는 것은,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크기가 0과 1 사이인 재화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사치재는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라고 정의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다만 앞에서는 왜 여기에서 언급이 됐냐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 중에서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는 재화가 많아서 설명한 거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 중에서 사치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적인 재화는 주로 사치재가 해당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개념 정의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거, 요거 한 번 더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것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재화의 종류가 분류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 두 번째로는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었습니다. 가격 탄력성이었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공부한 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공부할 게 뭐냐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 산식을 가장 간단하게 쓰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PX의 변화율분의 QX의 변화율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요건 다 이해하시죠? XJ의 가격이 변화하면 XJ의 수요량이 몇 %나 변화하느냐라는 것이잖아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소득의 변화율분의 QX의 변화율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소득이 1% 변화하면 그것 때문에 XJ의 수요는 몇 %나 변화하느냐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교차 탄력성은요. 이게 약간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자, 이거는요. 두 개의 재화가 등장해요. XJ와 YJ. 자, 그래서 자, YJ의 가격이 1% 변화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XJ 수요량은 몇 %, XJ 수요는 몇 % 변화하느냐 이렇게 개념 정의가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요거는 XJ의 가격과 XJ의 수요량이죠. 근데 얘는요, YJ의 가격과 XJ의 수요예요. 그래서 바로 요 부분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과 요것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얘는요, XJ의 가격이 1% 변화하면 XJ의 수요량이 몇 % 변화하느냐를 의미하는데 얘는 XJ가 아니라 YJ의 가격이 1% 변화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XJ의 수요는 몇 %나 변화하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와 얘는 차이점이 있다. 자, 얘는 XJ에 대한 얘기만 있는데 얘는 XJ와 YJ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이 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얘는요. 얘는 XJ와 소득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YJ 가격이 1% 변화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XJ 수요는 몇 % 변화하는가로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정의됩니다. 우리 그리고 하첨자로 XY라고 써요. XY는요, XJ와 YJ 간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분모에는요, YJ의 가격 변화율이 오고 분자에는 XJ의 수요의 변화율이 와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역시 의미는 똑같아요. YJ 가격이 약간 변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XJ 수요는 얼마나 변할까? 그런 다음에 P와 Q의 역수가 이렇게 와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이것의 부호가 양의 값이 나오는지 음의 값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값이 양의 값이 나왔을 때 우리는 XJ와 YJ가 둘의 관계가 대체제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수일 때 우리는 XJ와 YJ가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가 이 값이 음수가 나왔을 때 양자의 관계가 보완제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 0일 때 독립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인데 자, 여기 독립제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시험에 나온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대체제와 보완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대체제 관계를 볼게요. 자, 대체제는요, 서로 우리가 소비 대상에 있어서 대체 가능성이 성립하는 관계를 대체제 관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커피를 마실까 녹차를 마실까 고민을 한다면 커피와 녹차는 대체제 관계입니다. 만약에 콜라와 사이다가 있는데 콜라를 마실까 사이다를 마실까 고민한다면 콜라와 사이다는요, 대체제 관계입니다. 자,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있는데 소고기를 먹을까 돼지고기를 먹을까 고민한다면 역시 이 둘은 대체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대체제 관계에 있으면요. 볼게요. 자, 우리 YJ를 콜라라고 할게요. 자, 콜라 X라고 하고 사이다를 YJ라고 할게요. 자, YJ인 사이다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사이다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사이다 가격이 인상되면 사람들은 사이다를 먹을까요? 콜라를 먹을까요? 비싸진 사이다를 덜 먹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콜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사이다가 비싸지면 콜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분모 증가했는데 분자도 증가하죠. 변화 방향이 똑같죠. 그러면 이 분수값의 부호는요. 플러스가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분자 분모의 변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분수값은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XJ와 YJ가 서로 대체제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완제는요. 같이 소비하는 관계가 있는 재화를 보완제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 설탕을 타 먹는다면 커피와 설탕은 보완제예요. 우리가 안경을 살 때 안경 R을 사고 안경 T를 사는데 그때는 안경 R과 안경 T가 서로 보완제 관계예요. 우리가 야구를 할 때 야구 배트와 야구 공을 사는데 이때 이 둘을 같이 사서 야구를 한다면 배트와 공은 서로 보완제 관계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같이 소비하는 관계가 있었을 때 보완제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야구 배트와 공이라고 해볼게요. 자, 야구 배트의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비싸졌습니다. 야구 배트의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야구 배트를 덜 사겠죠. 야구 배트를 덜 사면 같이 소비하는 야구 공도 덩달아 덜 소비하게 돼요. 따라서 야구 공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야구 배트가 비싸지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야구 공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돼요. 따라서 분자 분모의 변화 방향이 달라요. 따라서 두 재화가 보완제의 관계일 때에는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차 탄력성의 개념 기억하시고 이것이 양수값이냐 음수값이냐에 따라서 두 재화의 관계가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그 관계가 결정된다는 거 이해도 하셔야 되고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요와 공급은 출제 비중이 9대 1이에요. 또는 95대 5입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수요 위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파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공급 쪽은 그렇구나라고 알고는 계실 필요가 있는데 시험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로 개념이 정의가 되고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에타라고 하는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우리 그래서 입실론이라고 하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의미하게 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에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로 정의가 되는데 100과 100이 약분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이 앞부분은 공급 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옵니다. 자, 공급 곡선도 요렇게 해서 여기가 P, 여기가 Q인데 이렇게 우상향하는 S가 그려지기 때문에 자,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델타 Q분의 델타 P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로 이렇게 구해지겠죠. 이렇게 구해지겠죠. 따라서 이 값에 역수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이 급경사일수록 에타는 반대로 작아지게 되고요. 공급 곡선이 완경사일수록 에타는 반대로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입실론과 똑같아요. 자, 우리 그래서 이 앞부분은 공급 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오고 마찬가지로 그 공급 곡선 상의 한 점에서 점 탄력성의 크기를 구할 때 그 점의 좌표가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설명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공급 곡선을 그렸을 때 극단적으로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공급 곡선이 수평선일 때에는 에타 값이 무한대 값을 갖게 되고요. 공급 곡선이 수직선일 때는 에타가 0의 값을 갖게 돼요. 자, 이거는요 수요 곡선과 똑같습니다. 수요 곡선도 수평선이면 입실론이 무한대이고 수요 곡선도 수직선이면 입실론이 0이 나오죠. 자, 이랬을 때 그럼 역시 0과 무한대의 중간이 제가 1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에타가 1
인 공급 곡선의 형태는 어떻게 생긴 거냐? 자, 공급 곡선은 수요 곡선과 약간 다른 논의가 있는데 우리 수요 곡선에서는 입실론이 1인 수요 곡선은 직각쌍곡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급 곡선은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뻗어 나가는 공급 곡선이면 무조건 에타가 1이에요. 무조건. 자, 방금 제가 뭘 요구했죠? 원점에서 출발할 것만 요구했죠. 그것만 충족하면 무조건 공급 곡선이 에타가 1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기울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울기와 상관없고 원점에서만 출발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직선, 이러한 직선, 이러한 직선 1번, 2번, 3번 모두 다 에타가 1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공급 곡선은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뻗어 나가는 우상향 직선이기만 하면 무조건 에타가 1입니다. 어디에서만 출발하면? 원점에서만 출발하면. 그래서 공급 곡선은 아주 특이한 성질이 있어서 요거 하나가 가끔 아주 10년에 한 번 물어볼까 말까 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공급 곡선은 원점에서 출발하기만 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기울기와 상관없어요. 기울기와 상관없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기울기와 상관없이 공급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항상 에타가 1이에요. 항상 에타가 1. 따라서 공급 곡선은 원점에서 출발해서 뻗어 나가는 직선의 형태이기만 하면 그 공급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항상 에타가 1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성질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요 성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공급 곡선이 원점에서 뻗어 나가면 무조건 모든 점에서 에타가 1이라고 했죠. 요건 이제 픽스고요. 자, 그럼 이제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세로축에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로축에서 출발했고 여기는 원점에서 출발했고 또 우리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축에서 출발할 수가 있어요.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1번의 경우에는요. 무조건 이 공급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그 어떤 점에서 에타를 측정해도 무조건 에타가 1보다 큽니다. 세로축에서 출발하면 그 공급 곡선상의 그 어떤 점에서 에타를 구해도 전부 다 1보다 커요. 자, 그리고 반대로 수평축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곡선상의 어떤 점에서 에타를 구해도 무조건 에타는 0과 1 사이입니다.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다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은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 신분제 공부했잖아요. 국사 공부할 때 신분제처럼 너 애초에 태어난 곳이 어디야? 너 태어난 출신 성분이 세로축이야, 원점이야, 수평축이야. 이거에 따라서 에타 값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세로축에서 출발해서 뻗어 나가는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에타를 구해도 무조건 에타는 1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자, 수평축에서 출발하면 무조건 에타는 0과 1 사이로 1보다 작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약간만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 이 점을 A점이라 하고 이 점을 B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저 이렇게 멀리 뻗어 나갈수록 에타 값은 1보다는 크지만 점점 작아져요. 1보단 큰 상태에서 점차 작아집니다. 하지만 절대 1까지 내려오지는 못해요. 자, 그리고 여기를 요 점을 C라고 하고 요 점을 D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멀리 뻗어 갈수록 자, 에타 값은 점점 커져요. 에타 값은 점점 커지긴 하는데 절대로 1까지는 가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요, 항상 에타가 1보다 커. 하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타가 작아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까지 작아지지는 못해. 자, 얘는요, 항상 에타가 0과 1 사이야. 하지만, 자, 멀리 가면 갈수록 점차 에타가 커지는데, 하지만 에타가 1만큼 커지지는 못해. 절대 1은 되지를 못해.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직관적인 느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 그리고 공급곡선 상에서 점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비용의 변화 정도입니다. 자,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생산을 늘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자, 우리 그래서 자, 이렇게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그런데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해요. 그래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재화의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재화의 생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렇게 생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 생산량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따라서 생산량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이만큼 상승해도 생산량은 요거밖에 증가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저장 가능성인데 자 만약에 우리가 참치캔이 있고 싱싱한 딸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참치캔은 몇 년이고 보관할 수 있죠. 자 딸기는요 정말 한 며칠 정말 길게 오래 보관해봤자 한 몇 주나 보관할 수 있을까요? 금방 물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치캔은 보관이 용이해요. 딸기는요 이 신선한 과일 딸기는요 보관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참치캔은요 갖고 있다가 창고에 이렇게 쌓아놨다가 참치캔의 가격이 비싸지면 그때 꺼내서 팔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참치캔의 가격이 싸다. 너무 가격이 요새 싸. 그럼 나 그냥 안 팔면 돼. 그냥 창고에 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딸기는 그렇지 않아. 딸기는요, 가격이 비싸든 싸든 일단 딸기를 땄으면 그냥 팔아야 돼. 왜?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보관을 며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참치캔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비싸지면 그때 생산량이나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죠. 그거에 맞춰서 언제든지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참치캔은 보관이 용이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탄력적입니다. 그런데 딸기 같은 것들은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갑자기 딸기를 막 생산하거나 딸 수도 없어요. 또는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창고에 보관할 수도 없어요. 그냥 팔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비탄력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저장이 용이할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다라는 거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 유유설비의 유무인데 유유설비는요. 놀고 있는 생산 설비를 의미합니다. 자, 어떤 공장이 있는데 공장의 기계가 세 대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이 공장의 기계 세 대가 풀 가동되고 있어요. 100%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대요. 자, 그러면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지금 비싸졌을 때 더 많이 팔고 싶은데 이미 공장이 100%풀 가동되고 있으면 생산량 더 늘릴 수 있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풀 가동되고 있다. 다른 말로 유유설비가 없다 이 얘기죠. 이 말은 유유설비가 없다 이 얘기인데 유유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생산을 그렇게 쉽게 늘리지를 못해요. 이미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래버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공장 기계 세 대 중에서 한 대만 일을 하고 두 대는 놀고 있어요. 자, 두 대가 유유설비입니다. 한 대만 돌아가고 두 대는 놀고 있어. 그런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대. 그러면 생산량 늘려야겠죠? 자, 생산량 쉽게 늘릴 수 있어요? 네, 쉽게 늘릴 수 있어요. 이때는 유유설비가 있죠. 놀고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는 생산량을 쉽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유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 변화에 거기에 민감하게 대응해서 생산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건 수요나 공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측정 기간이 장기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수록 생산 설비를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을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산 설비의 용도인데 어떤 재화의 생산 설비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기 용이할수록 탄력적입니다. 자, 요거는요, 요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잼 공장이 있는데, 잼 공장의 생산 설비를 이용해서 딸기잼을 만들 수도 있고, 포도잼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할게요. 자, 동일한 공장의 잼 생산 설비인데, 요걸 이용해서 딸기를 올리면 딸기잼이 만들어지고, 포도를 집어넣으면 포도잼이 만들어진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요, 딸기잼이 비쌀 때에는 딸기잼을 생산하면 되고, 포도잼이 비쌀 때에는 포도잼을 생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재화의 가격이 비싼 재화, 그 어떤 재화의 가격이 비쌀 때 그 재화의 생산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생산 레인이 이렇게 두 레인이 있는데, 자, 원래는 하나가 딸기잼 생산하고 있었고 하나가 포도잼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포도잼의 가격은 하락하고 딸기잼의 가격은 상승했대라고 한다면 이 포도잼의 생산 라인을 딸기잼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포도 치우고 딸기만 올리면 바로 딸기잼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딸기잼의 가격이 상승할 때 딸기잼의 생산량,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까? 네,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경제학 공부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좀 헉 하는 분야가 바로 여기 탄력성인데 요 고비를 잘 넘겨주셔야 돼요.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경제학 공부하실 때는요. 제6장 무차별 곡선 이론까지가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6장 무차별 곡선 이론까지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그 이후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단원들을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6장의 무차별 곡선 이론 파트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으로 비유한다면 인수분해까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이나 인수분해가 안 돼 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 이런 것들이 식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풀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제6장까지가 경제학의 기초다. 우리 수학에서의 인수분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6장까지 생소하고 어려워서 처음엔 좀 힘들 수 있는데 6장까지 꾹 참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장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